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들로 인해 인생의 길이 정해진다고 하죠. 저는 결혼 후 제 인생 일대에 특별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선택이 지금도 옳은지 그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엄마,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래, 알고 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것도 막 보여요? 보이긴 무슨. 나갈 때마다 머리를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서너 번을 감는데 왜 모르겠어. 난 또, 아무튼 조만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당시 저는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저와 같은 곳에서 일하다가 친해져서 연인까지 된 직장 동료였죠. 엄마께 여자친구를 소개해 준다고 했는데 엄마는 별 대꾸 없이 씁쓸한 표정으로 저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그때 엄마 표정이 왜 그랬는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여자친구와 만난 지는 3년 정도 되어 갔어요. 제가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1년간 서로 알아가는 재미로 알콩달콩한 연애를 했고 2년 차에는 서로에게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고 3년 차에 들어서자 우리 사이는 너무 편해져 갔어요.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죠. 연애 3주년을 앞두고 제가 여자친구에게 장난스레 물었습니다. 우리 지영이 나한테 언제 시집 올 거야? 뭐래? 나 바빠서 시집 갈 시간 없는 거 안 보여? 그나저나 오늘 당직이지? 어? 왜? 혹시 같이 당직 서주게? 아니, 내가 그런 걸 왜 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직이면 바쁘겠네. 그럼 난 오늘 퇴근하고 일찍 들어가서 좀 쉴게. 나 잠 좀 푹 잘 거니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어? 그래, 알았어. 그럼 가서 푹 쉬어. 사실 만난 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여자친구가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점점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부정하고 서로 편해져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그럴수록 저는 더 조바심만 났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다른 마음을 먹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여자친구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동료 의사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바로 프로포즈 이벤트였죠. 바쁜 동료 의사들까지 끌어모아 이벤트를 하려 하니 찬반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요즘 여자들 이런 거 안 좋아한다던데 그냥 둘이 오붓하게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반지 주고 그러는 게 어때? 그래요. 괜히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혹시라도 김 선생님이 안 받아주면 어쩌려고. 병원에 소문 다 나고 서로 껄끄러워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박 선생님 웬만하면 다른 방법으로 이벤트 하죠. 그래도 일생일대에 단 한 번뿐인 이벤트인데 여러 명이 와서 축하해주면 더 의미 있고 좋지, 안 그래? 난 좋을 것 같은데. 다 필요 없고 박선생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최고야.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동료 의사들을 불러 모아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제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숨죽이고 숨어있다가 짠하고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여자친구가 나타나면 예쁜 조명을 켜고 동료들이 노래를 불러주면서 분위기를 잡아주고 제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나 여자친구에게 무릎 꿇고 프로포즈를 하려고 했습니다. 프로포즈가 끝나면 환호성과 함께 폭죽이 터지는 걸 기대했어요. 잠시 후 여자친구가 투덜대며 들어오더군요. 아, 바빠 죽겠는데 불러놓고 왜 여기 없어? 아, 짜증나. 여자친구가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싶어서 내심 걱정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둘까 고민하는 사이 몇 초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동료들은 모두 저의 지시만 기다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사이 여자친구가 나가려고 했고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싸가지 없기로 유명한 선배였어요. 지영아, 여기서 뭐해? 아무도 없는 데서. 선배, 여긴 어쩐 일로? 우리 지영이가 급히 가길래
아예 어딜 가나 궁금해서 따라와 봤지. 선배도 참.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왜? 스릴 있고 좋잖아. 그러면서 그 강선배라는 놈은 문을 잠그더니 제 여자친구를 끌어안고 키스를 했습니다. 정말 더 어이없는 건 여자친구의 반응이었어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더 적극적으로 바뀌는 모습에 제 눈이 돌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준비해 놓은 조명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동료 의사가 실수인지 일부러인지 버튼을 누른 것 같았어요. 조명에 불이 켜지자 지영이와 강 선배는 깜짝 놀라 후다닥 떨어지더군요. 저는 쭈그리고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일어나서 그들 앞으로 갔습니다. 제 동료들도 하나 둘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죠. 지영이는 그 모습을 보고 더 기겁하며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리고 꽃다발을 들고 있던 제 뺨을 때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혹시 다 알면서 일부러 나 망신 주려고 그런 거야? 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여자친구는 꽃다발 속에 들어있는 반지 상자를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마 프로포즈? 야, 박정훈, 정신 차려. 여기 집안 좋고 멀쩡한 의사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내가 왜 너네 집안 같은 곳에 시집을 가겠어? 안 그래? 내가 미쳤니? 무당집에 시집을 가게. 눈치 없는 멍청한 자식. 강 선배는 언제 내뺐는지 모르게 이미 사라진 후였고 주영이도 그가 나간 문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제 눈치를 보던 동료 의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저와 가장 친했던 원재만 제 옆에 서 있었죠. 야, 괜찮냐? 원재는 제 어깨를 두드리고는 미리 설치해둔 장식들을 하나둘 정리해서 나가더군요. 충격에 휩싸인 상태로 콜을 받아 저는 다시 진료실로 내려가 봐야 했습니다. 우리의 소문은 순식간에 병원 전체에 돌았어요. 간호사들마저 저를 안타까워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죠. 저는 졸지에 비 맞은 강아지 꼴이 되어버린 데다 부모님까지 욕보이며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여자친구 말대로 저의 집은 무당집입니다. 저희 엄마가 무당이세요. 대대손손 무당 일을 업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아는 건 여자친구와 저랑 가장 친한 원재뿐이었는데 이 일로 인해 병원의 소문이 쫙 나버리고 말았죠. 제가 부모님을 창피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랑스럽게 우리 엄마 무당이야 라며 말하고 다니고 싶지는 않았어요. 생각해보니 여자친구가 저에게서 조금씩 소홀해진 게 바로 그 무렵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제게 부모님 뭐 하시냐고 물었을 때부터 말이에요. 그때부터 제게서 마음이 멀어진 거였죠. 그 후로 저는 한동안 가슴 아리를 했습니다. 병원 식구들에게서 받은 무언의 시선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제는 대놓고 뻔뻔하게 강 선배와 바퀴벌레 한 쌍처럼 붙어 다니는 지영이를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할 정도였어요. 와, 쟤는 정말 부끄러움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네. 바람 피워서 남자 갈아탄 게 창피하지도 않나? 무슨 외국 드라마 보는 것 같네. 오히려 지영이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움츠리고 다닐 필요 없겠다 싶었습니다. 간호사들 중에 최고 예쁘기로 소문난 오 선생님과 밖에서 따라 만나보기도 하고 친구들의 소개를 받아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들면 상대가 반응이 별로고 제가 별로면 상대가 좋다고 하고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마음처럼 쉽게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원재를 붙잡고 신세에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재는 누가 봐도 탐나는 인재에 잘생기까지 했는데 집안도 엄청 부유하고 빵빵한 녀석이었어요. 누가 봐도 엄친아 같은 녀석이었죠. 그런 녀석을 상대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웃기긴 했지만 그래도 원재는 그런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원재를 좋아하는 동료 의사들도 많았죠. 원재야, 난 이제 평생 결혼도 못하고 병원에 갇혀서 돈만 벌다가 돈도 못 쓰고 골병 들어서 죽을 운명인가 봐. 운명? 어머님이 너 그럴 거래? 아니, 여기서 엄마 얘기가 왜 나와?
이 자식이 무서운 소리를. 엄마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지. 당장 병원 뛰쳐나갔지. 아이, 어째 마음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횡하냐. 야, 나 혹시 심장에 이상 있는 거 아니야? 야, 나 CT 한번 찍어볼까? 어제 헬스장에서 최대 시속으로 1시간 내내 뛰던 미친놈이 혹시 너 아니었냐? 심장에 이상 있으면 그렇게 못 뛰어. 아이, 근데 왜 이렇게 심장이 답답한지 모르겠어. 지영이 그 기집애만 보면 열불나고. 제 신세 한탄을 한참 듣던 원재는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더군요. 너, 혹시 소개팅 한번 해볼래?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사람을 소개시켜 준 적이 없던 원재가 제게 이런 제안을 한 거였어요. 뭐? 진짜? 누군데? 너 내 여자친구가 과외한다는 집 알지? 알지. 그 엄청 부잣집이라던. 원재가 제게 소개시켜 주려고 한 여자는 바로 그 엄청난 부잣집의 딸이었어요. 원재의 여자친구가 의대생인데 그 부잣집 막내 아들을 과외해주고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집 사모님이 원재의 여자친구에게 주변에 괜찮은 남자 없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의사 사이 보고 싶다면서요. 자신의 딸이 홍기가 찼는데 남자 만날 생각을 안 해서 자신이 나서야 될 것 같다고요. 주변에 재력되는 사람들이야 많지만 심성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한다며 그런 신랑감을 찾고 있다고 냈습니다. 그래서 원재 여자친구가 제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어요. 그랬더니 그쪽 집안에서 자리 한번 마련해달라고 했다는 거였죠. 네 여자친구가 날 좋게 잘 포장해서 얘기해줬었나 보네. 나 같은 사람도 좋다고 소개해달라고 한 걸 보면. 근데 예쁘냐? 나도 몰라. 내 여자친구 말로는 뭐 평균 이상이래. 에이, 원재야, 진짜 고맙다. 너밖에 없다 진짜. 내가 꼭 소개팅 성공해서 금위환영에서 나타날게. 참, 근데 혹시 그쪽 집에서 우리 엄마 무당인 건 아셔? 원재는 여자친구에게 물어본다고 하고는 며칠 후에 답을 주었습니다. 여자친구를 통해서 저희 집안이 대대로 무당 집안이라는 걸 이야기했더니 그쪽 집안에서 괜찮다고 했다고요. 뭐하는 집안이건 자식을 의사로 키워낸 훌륭한 부모님인데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네요. 솔직히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감동받았습니다. 저를 편견 없이 봐주는 부잣집 사모님이라니 만나보기도 전에 그분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게 되었죠. 며칠 후 저는 그 여자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부잣집에서 자란 여자라고 해서 성격이 강하고 제멋대로이면 어쩌나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이런저런 잡념에 사무쳐 있을 무렵 그 여자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정훈 씨?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각보다 너무 예뻐서요. 제가 그렇게 외모 따지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얗고 투명한 피부에 조화로운 눈, 코, 입은 누가 봐도 엄청난 미인이었어요.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이영애 씨 같다고나 할까요? 수정 씨와 대화를 나눠보니 차분하면서도 내성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동안 한성격하거나 자기 주장이 센 여자친구들만 만났었는데 이런 성격의 여자 사람을 만나보는 건 처음이었죠. 그날 저는 신나게 떠들어내며 수정 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의 재미없는 의학 이야기도 진지하게 들어주는 수정 씨가 좋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수정 씨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어요. 이 사람이랑 잘 되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고요. 전 여자친구보다 더 잘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수정 씨는 어떤 마음일지 알 수 없어서 조금 불안했어요. 분명 분위기는 좋았는데 그 사람도 좋았는지는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용기 내어 문자를 보냈어요. 수정 씨, 오늘 즐거웠어요. 우리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요? 수정 씨에게 문자를 보내자마자 답변이 왔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날짜는 제가 정할게요. 답변을 보니 내성적인 겉모습과는 다르게 자기 주장은 있는 여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두 사람은 그 후로도 여러 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외로 우리는 잘 맞았어요. 저는 성격이 좀 쾌활하고 외향적인데 반해 수정 씨가 차분하고 내성적이다 보니 서로 성격이 보완된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때는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 사이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수정 씨를 알면 알수록 나와 같은 세계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정 씨가 저를 만나러 올 때면 늘 운전기사가 수정 씨를 데이트 장소까지 데려다 주곤 했거든요. 집에 데려다 줄 때도 마찬가지였죠. 헤어질 때가 되면 제가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해도 운전기사가 수정 씨를 데리러 오니 제가 직접 데려다 줄 수도 없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아니라 무슨 경호원인 것 같았죠. 하루는 제가 수정 씨에게 물었어요. 저기 수정 씨, 그 운전기사 아저씨 매일 오셔야 하는 건가요? 아, 역시 신경 쓰이죠? 정훈 씨가 이해 좀 해주세요. 엄마가 딸 걱정이 크셔서요. 사실 제가 어릴 때 납치될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마마걸은 아닌데 그때 트라우마로 지금 이게 편하기도 하고요. 납치요? 진짜 놀라셨겠네요. 수정 씨가 7살 때 납치될 뻔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 돈을 노리고 납치를 계획한 일당들이 있었대요. 그것도 아버지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요. 다행히 수정 씨가 기지를 발휘해서 도망쳐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가족들과 영영 못 볼 뻔했다고 했습니다. 수정 씨는 이 얘기를 해주면서 그때 기억이 나는지 몸서리를 치기까지 하는 바람에 더 자세히 이야기를 캐물을 수 없었죠. 부잣집 딸이라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수정 씨를 제가 더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를 보호해주고 싶은 남자의 보호 본능이 작동했죠. 앞으로는 제가 수정 씨 지켜드릴게요. 제 말에 수정 씨는 예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수정 씨가 더 애틋해졌어요. 서로 편하게 말도 놓는 사이가 되었죠. 정식으로 교제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수정 씨 부모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가 정훈 씨 직접 만나보고 싶대. 나를? 벌써? 우리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왜, 싫어? 혹시 나랑 연애만 하려고 했던 거였어? 아니, 그럴 리가. 당연히 자기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는 거지. 어머님이 자기한테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응, 나 외동딸이잖아. 물론 남동생이 있긴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냥 엄마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주 주말에 여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정식 인사도 아니니 인사 한번 드리자는 마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어요. 마음은 가볍게 하되 양손은 무겁게 준비해서 예비 처가댁에 방문하게 되었죠. 그리고 수정씨 집 앞에 도착한 저는 놀라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사귀면서도 한 번도 집 앞까지 가본 적이 없었어요. 운전기사 아저씨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고요. 이날 운전기사 아저씨 차를 타고 수정씨와 함께 수정씨네 집으로 갔으니 말 다 했죠. 여기가 자기네 집이야? 응, 뭐해? 얼른 들어와. 평소 잘 산다는 건 알았지만 역시 직접 눈으로 보는 거랑 귀로 듣기만 하는 건 다르더군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호화로운 저택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수정씨가 벨을 누르자 커다란 대문이 자동으로 열리더군요. 돌계단을 밟고 올라가자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눈앞엔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식 전원주택이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입을 벌린 채 눈을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자 그 모습이 재밌다며 수정씨가 웃더라고요. 정훈 씨, 입에 벌레 들어가겠어. 정원에 벌레가 많아서. 저는 그제야 정신 차리고 옷매 무새를 다듬은 후에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응접실에서 수정씨의 어머니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예비 장모님은 누가 봐도 자식 사랑이 넘쳐 보이시는 분이었어요. 특히 수정씨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보였죠. 제가 어떤 놈인지 파악하려고
저를 꿰뚫어 보시려고 하는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정훈 씨가 우리 딸이랑 잘 만나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럼요. 궁금하실 수 있죠.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공이 정형외과라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 관절 안 좋은 곳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봐드릴게요. 그래요. 다행히 아직은 괜찮네요. 나중에 내가 나이 더 많이 들면 그때 부탁할게요. 네, 그리고 말씀 낮추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럴까요? 저는 최대한 밝고 정중한 모습을 보이며 예비 장모님이 될 분을 대했습니다. 덕분에 예비 장모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였어요. 한창 대화가 잘 이어가던 중에 예비 장모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언제쯤 결혼할 생각인가? 엄마! 당황해하는 수정 씨를 위해 저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수정 씨만 좋다면 당장 내일도 가능하다고 말이죠. 만난 지 고작 한 달 된 여자의 어머니 앞에서 제가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도 심하게 오버했구나 싶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막 내지른 대답이었죠. 하지만 제 대답에 예비 장모님은 무척 기뻐하는 듯 했어요. 그동안 형식적인 미소로 저를 대했다면 이번엔 진짜 미소를 지어 보이셨으니까요. 기분 좋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식사를 마친 후에 저는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접실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 길에 방문이 2개 나와 있었어요. 그 길을 걷는데 이상한 인기척을 느껴 둘 중에 한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전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멈칫하며 어억하고 소리를 내버렸어요. 그 방문 틈 사이로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제 소리에 놀란 누군가는 문을 쾅 하고 닫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는 바람에 복도 벽에 붙어버렸는데 그게 좀 창피했습니다. 평소에도 겁이 좀 많은 편이어서 수정 씨에게만은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들켜버린 기분이라 민망해지더군요. 저는 괜히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집에 누가 또 있었나 봐요. 예비 장모님과 수정 씨가 모두 당황하는 눈치더군요. 아, 우리 아들이야. 누뚱이 아들. 인석은 인사하러 나오래도 안 나오더니 왜 몰래 보고 있나 몰라. 잠시만. 그리고는 제 예비 처남이 될 아이 방으로 쏙 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원재에게 듣기로 이 집에 고3인 늑둥이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원재 여자친구가 과외하는 아이이기도 했고요. 신경 쓰지 마. 고산병에 걸려서 애가 좀 이상하거든. 나와서 인사하라고 할 땐 안 한다고 하더니 자기가 궁금했나 봐. 수정 씨가 저를 대문까지 데리고 갔을 무렵 예비 장모님이 배웅해 준다고 급히 나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버릇없는 애는 아닌데 좀 소심한 구석이 있어서 인사하러 나오라니까 다음에 한다고 그러네. 자네가 이해 좀 해줘. 요즘 한창 예민한 고3이라. 괜찮습니다. 다음에 친해지면 되죠. 자넨 볼수록 참 성격이 좋은 것 같네. 보통 의사들이랑 달라서 마음에 들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더 깊어졌고 결혼 이야기는 생각보다 더 빨리 오가게 되었어요. 저도 부모님께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수정 씨를 소개시켜 드리게 되었죠. 사실 수정 씨에게 엄마를 소개시켜 드리려는데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당 집안은 싫다며 떠나간 전 여자친구가 떠올라서 더 그랬죠. 저기 이미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우리 집안이 자기한테는 낯설 수 있어. 그렇다고 엄마가 경우 없는 사람이라던가 그런 분은 아니야. 그런 거 난 아무 상관없어. 자기야말로 나랑 결혼하고 나서 지금처럼 나 사랑해주는 거 마음 변하면 안 돼.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말이야. 그래줄 수 있어? 그야 당연하지. 우리 수정이는 내가 평생 지켜줄 거니까 걱정 마. 그렇게 제가 호언장담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때는 그랬어요. 사랑의 눈이 멀었던 거죠. 아무튼 제 귀에는 수정 씨의 말 중에
우리 엄마가 무당이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그 말만 귀에 꽂혔어요. 이런 여자라면 정말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수정이와 엄마는 여느 평범한 집안들처럼 첫 인사를 잘 치렀어요. 엄마, 수정이 어땠어? 애가 착하고 순수하지? 부잣집 딸치고는 겸손하고 말이야. 너 결혼도 하기 전부터 팔불출 같다. 수정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 그렇지. 그래, 애는 괜찮아 보이더라. 다만 좀... 다만, 뭐? 아유, 아니다. 둘이 궁합도 좋고 잘 어울리더구나. 엄마는 무언가 마음에 걸리기라도 하신 것처럼 말끝을 흐리셨지만 저는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정 씨에게 콩깍지가 씌어서 엄마의 말씀이 별것 아닌 걸로 들렸거든요. 상견례를 하는 날,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자친구 쪽은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그때 문틈 사이로 보았던 처남이 자리해 주었고, 저희 쪽은 저와 엄마, 일찍이 시집간 누나가 함께 자리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셔서 안 계세요. 그 당시 처남은 입시를 마치고 대학생이 된 상태였어요. 처남과는 딱 두 번째 보는 만남이었죠. 첫 번째 볼 때는 문틈 사이로 눈만 마주친 게 다였는데 두 번째 볼 때는 꽤나 멀쩡하게 차려입고 있으니 훈남이었습니다. 수정씨 부모님 두 분 다 외모가 출중하셨는데 두 남매가 그 외모를 물려받은 것 같았어요. 처남은 상견례 자리에서 꽤나 과묵했습니다. 실없는 소리를 두 번 정도 했는데 딱 그 두 가지 이야기 한 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 두 이야기가 꽤 기억에 강하게 남더군요. 의사들은 다 똑똑하죠? 뭐 그런 편이지. 그런데 머리 좋은 거랑 눈치 빠른 건 다른 문제인가 봐요. 그냥 뭐 주변에 누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공부 잘하는 거랑 눈치랑은 별개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요, 혹시 우리 누나 안 무서워요? 그 말 한마디에 처가댁 식구들 분위기가 묘하게 싸늘해지더라고요. 장인어른은 화가 난 듯 엄한 표정으로 처남을 쏘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얘가 아직 어려서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못하네요. 네 누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얘는 참... 저는 그때 그 말이 흔한 남매들이 서로를 대할 때 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누나가 있어서 그 느낌 알거든요. 누나가 무섭다는 둥, 우리 누나가 사이코라는 둥, 그런 거 말입니다. 저와 부모님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저 가볍게 웃고 넘겼죠. 장애인 어른이야 워낙 예의 차리시고 격식 있는 분이어서 처남의 그런 작은 행동도 못마땅히 하는 거라고 여겼고요. 하지만 그 말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상견례를 마치고 우리 두 사람은 백년 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면서 의사 동기들로부터 부러움을 엄청 받았어요. 게다가 제 결혼식에 다녀간 친구들이 전 여친인 지영이에게 우리 결혼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야기한 모양이었죠. 결혼 후 얼마 안 가 지영이로부터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네가 어쩐 일이야? 그때 너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뭐? 나 너랑 헤어지지 말 걸 그랬어. 너랑 헤어지고 나서야 알았어. 너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말이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와서? 너랑 헤어지고 나니까 나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나 아직 너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다시 만날래? 야, 너 진짜 인성 바닥이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너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 나 데려가니까 배알이 꼴리냐?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난 네가 좋아서. 야, 유부남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뭐? 다시 만날래? 야, 내가 미쳤냐? 지금 파라다이스에 와 있는데 불지옥으로 들어가게? 남의 가정 파탄 낼 잔머리 굴지 말고 넌 네 인생 살아. 난 이제 너한테 아무 관심도 없으니까. 심지어 넌 바람이나 피우는 그런 여자잖아. 뭐? 야, 끊어!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최고의 복수라더니 그 말이 진짜 맞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잘 되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니 전 여친은 그제야 후회하고 아쉬워했습니다. 저는 제가 뭐라도 된 양 의기양양했고 그동안 받은 서름을 한 번에 갚아주는 것 같아서 아주 속이 시원했어요. 그저 결혼만 했을 뿐인데 저를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준 아내에게 고마웠죠. 그리고 그런 저를 알아봐준 장모님과 장인 어른께 무척 감사했어요.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정말 잘해줘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신혼집은 아내와 반반 부담해서 서울의 한 아파트로 입주하기로 했어요. 한참 집을 알아보다가 장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었죠. 박서방, 우리 애가 30평대 아파트는 싫은가 봐. 얘가 어릴 때부터 마당 있는 큰 주택에서만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는 답답한 모양이네. 금전적인 부분은 우리가 부담할 테니 아파트 평수를 좀 넓은 데를 알아보는 게 어떻겠나? 자네 부모님만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네. 딸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냈으면 하는 부모 마음이니 좀 알아주길 바라네. 장모님은 제가 아내와 반반 부담해서 집을 구하고 있던 걸 알고 계셨기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혹시라도 처가댁이 부자라서 돈으로 신혼집 결정하는데 입김을 불어넣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될까봐 염려하시면서도 저희 엄마 체면이나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애쓰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조심스레 엄마께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엄마는 상관없다며 감사할 따름이라고 전해주라고 하셨죠. 결국 저희는 60평짜리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예쁜 걸 좋아해서 리모델링도 신경 써서 하느라 리모델링 비용도 한 2억은 들어간 것 같았죠. 아내가 제게 정확히 말은 안 해줬지만 인부들이 하는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면 그 정도 되는 듯 했습니다. 아내 덕에 저는 고급스러운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게 꿈만 같았죠. 친구들과 의사 동기들을 집들이에 초대했는데 모두가 크고 예쁜 집을 보고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집들이에 왔던 친구들은 병원에서 또 소문을 내고 다녔나 봅니다. 아무래도 소문이라는 게 한번 나기 시작하면 점점 부풀려지고 과장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고지고째로 들은 전 여친인 지영이가 결국 강 선배와 완전히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강 선배 앞에서 저와 강 선배를 끊임없이 비교하다가 결국 강 선배한테 차였다네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병원까지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남들이 볼 땐 내가 정말 부러운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종종 그림을 그리거나 도자기를 만드는 걸 즐겨 했습니다. 딱히 직업이 없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지내는 아내를 보는 게 저는 좋았습니다. 아내는 그림 실력도 뛰어났어요. 저 같은 예술 문외한인 사람이 봤을 때는 피카소, 고흐 저리 가라였거든요. 게다가 피아노, 바이올린도 얼마나 잘 다뤘는지 아내는 다재다능한 사람 같았죠. 결혼한 지 4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아내가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도 듣게 되었어요. 아내가 임신을 하자 저보다도 처가댁에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더군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전화가 왔고 제게 아내를 잘 챙겨달라는 부탁의 인사말도 잊지 않으셨어요. 저는 일이 끝나는 대로 늘 집으로 달려오기 바빴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임신한 여자들이 그렇듯 아내도 조금씩 예민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아파트는 원래 이렇게 시끄러워? 왜? 무슨 일 있었어? 며칠 전에 윗집에 이사 오는 것 같더니 그 후로 계속 층간소음이 있네. 층간소음? 발 쿵쿵거리는 소리? 발소리도 발소리인데 얘기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나름 고급 아파트라고 해서 그런 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 그랬어. 우리 여보가 임신 중이라 더 예민해서 잘 들릴 수 있어. 그런 거야? 너무 시끄러울 땐 차라리 집 밖에 카페라도 잠깐 가 있어. 그럼 한결 나아질 거야. 응, 고마워. 의사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왠지 마음이 놓인다.
그런데 아내의 불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저히 시끄러워서 낮에 작업을 할 수가 없어. 왜? 아이, 또 윗집 사람들 얘기야? 저 윗집에 남자 2명이 사는 것 같은데 정말 끊임없이 둘이 얘기해.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얘기하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다고? 저는 벽을 여기저기 두드리며 벽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합판도 아니고 시멘트 벽인데 소음이 그렇게 크게 들린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래도 아내가 주택 생활만 하다가 아파트에 이사와서 적응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내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말했죠. 다음에 나 쉬는 날에도 시끄럽게 하면 내가 직접 얘기할게. 요즘 세상 흉흉하니까 당신이 절대로 직접 올라가거나 연락하지 마. 알았지? 응, 알겠어. 아내는 알겠다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고 머리가 지끈거렸는지 머리카락을 움켜쥐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으로부터 또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박서방, 잘 지내나? 별일 없지? 네, 장모님. 잘 지내고 있어요. 장모님도 안녕하셨죠? 그렇게 인사를 나누다가 저는 별것 아니라는 듯이 아내가 겪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 이야기를 흘리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장모님은 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으셨죠. 그런데 그 후로부터 장모님이 저희 집에 드나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아, 여보, 다녀왔어. 잘 다녀왔어요? 얼른 씻고 와서 저녁 먹어요. 그리고 엄마가 반찬 가져다 주신다고 오셨어. 자네 왔나? 밥은 잘 먹고 다니나 궁금해서 반찬 좀 싸가지고 왔네. 자네 좋아하는 간장게장도 가져왔으니 얼른 와서 먹어. 저는 장모님의 방문이 처음엔 무척 반가웠어요. 그런데 정말 자주 오시더라고요. 일주일에 서너 번 오셨으니 거의 주말 빼면 거의 매일 오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마다 아내에게 이것저것 잘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했죠. 아내를 챙겨주면서 덩달아 저까지 챙겨주셨으니까요. 그런데 마치 우리 집에 살고 계신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자주 집에 오시니 나중엔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장모님, 오늘도 오셨네요? 응, 애가 임신 중이라 잘 있나 궁금해서. 왜, 자네 불편한가? 아닙니다. 제가 낮엔 병원에 있느라 수정이를 잘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장모님이 챙겨주시면 든든하죠.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장모님과 잘 지내고 싶은 사위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제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오늘도 장모님 오셨으려나? 하고 말입니다. 어느덧 아내는 임신 3개월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하루는 장모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유독 아내가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아내는 캔에 들어있는 이온 음료를 먹으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모금 맛을 보고는 인상을 쓰며 음료수에 코를 대어보기도 하고 맛을 느껴보기도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왜 그래? 맛 이상해? 응, 맛이 이상하네. 진짜 짜증난다. 또 엄마 짓인가? 그러면서 아내가 이온 음료를 싱크대에 쏟아 버리더군요. 아깝게 그걸 왜 버려? 놔주지. 그리고 엄마 짓이라니? 뭔 얘기야? 아니, 엄마가 나 영양제 먹이려고 가끔 음료수에 몰래 타고 그러시거든. 그런 적이 있었어? 응, 우리 엄마가 좀 집착적으로 내 몸 챙기는 버릇이 있으셔. 요 근래에 자주 오시면서 자꾸 몰래 영양제 타시더니 여기 음료수에도 넣으셨나 봐. 근데 캔 음료에 어떻게 넣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럼 당신이 직접 저기 있는 음료수 꺼내서 먹어봐. 맛 이상한지 아닌지 확인해보면 되잖아. 저는 아내 말대로 새 음료를 꺼내서 따개를 열고 음료수를 마셔보았습니다. 뭐지? 왜? 그 안에 약 같은 거 들어있어? 약만 나지? 내 말 맞지? 아니. 야, 이거 되게 맛있네. 앞으로 나도 좀 마셔야겠다.
내 몸에 부족한 이온도 좀 챙기고. 뭐야, 장난친 거야? 당신은 입맛이 무뎌서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나는 되게 예민해서 잘 알아. 옛날부터 당해봐서. 당하긴 뭘 당해. 장모님이 당신 몸 생각해서 영양제 챙겨주는 건데. 아이, 그리고 그게 무슨 약이냐? 식품이지. 아내는 제가 자기 말에 호응을 안 해줘서 그런지 삐진 모습이었어요. 그리고는 쌩에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냥 아내 말에 맞장구나 쳐줄 걸 그랬나 하고 조금 후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좀 일찍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집이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방이 5개나 되는 집이어서 저는 방문을 하나씩 열어보며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안방 안쪽에 있는 방을 드레스룸을 꾸며놨는데 그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어요. 아내와 장모님이 무언가를 두고 실갱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싫어, 싫다니까. 선생님이 괜찮다잖아. 너 이러다 박서방 알면 어쩌려고 그래? 절대 싫다고. 너 정말 이럴래? 조금 더 지켜보다간 장모님이 제 아내를 어떻게 할 것만 같아서 제가 인기척을 냈습니다. 장모님이 아내를 제압하며 억지로 무엇을 먹이려고 하셨거든요.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장모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려고 하자 장모님은 손을 얼른 움켜쥐시더군요. 자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인가? 장모님은 매우 당황하신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손에 쥐신 거 그거 뭐예요? 응. 이거 영양제야. 임신 중에 좋은 영양제. 그런데 그거 먹기 싫다고 이렇게 두 분이 옥신각신하신 거였어요? 한번 봐보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맛없어서 그랬어. 됐어. 그냥 먹을게. 그러더니 아내가 장모님 손에 쥐어져 있던 걸 제 눈에 안 보이게 싹 빼가서는 입에 쏙 넣는 겁니다. 물도 없이 그걸 삼키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영양제를 가지고 실갱이했다고 하기엔 너무 분위기가 심각해 보였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싫다던 걸 제가 오니 아내가 아무렇지 않게 먹는 걸 보니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이상해하는 표정을 지은 걸 장모님이 봤는지 급하게 화제를 돌리시더라고요. 참, 그 윗집 말이야. 너무 시끄럽게 해서 내가 한 소리 했으니까 자네는 굳이 올라갈 필요 없어. 또 층간소음 있었어요? 응, 그래서 내가 한 소리 했네. 자네까지 또 찾아가면 싸움 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올라가지 말게나. 저는 알겠다고 하고는 무심코 흘려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집에서 시끄러운 걸 단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아내와 장모님은 그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걸 깜빡 잊고는 제가 아내 성화에 못 이겨 윗집에 올라간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윗집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욕한다고요. 그때 장모님이 찾아간 후로 계속 자기를 욕한다며 자기를 어떻게 한다는 등 그런 소리를 하는 게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움에 떨면서 울기까지 하는데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겠더군요. 저는 결국 윗집에 올라가 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벨을 여러 번 눌러도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나와보지 않길래 결국 경비실을 통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예, 수고하십니다. 저희 1305호인데요. 14층 5호에 인터폰 연결 좀 부탁드려요. 예. 왜 그러시는데요? 너무 시끄럽게 해서요. 그 사람들이 제 아내 욕하는 소리가 저희 집까지 다 들렸다는데 제가 직접 이야기 좀 하려고요. 예. 잠시만요. 연결해 드릴게요. 그렇게 연결해서 신호음이 가는데 결국 윗집은 끝까지 연락을 받지 않더군요. 윗집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일부러 없는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외출을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아내에게는 다음에 잘 말해둘 테니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경비 아저씨와 마주쳤어요.
제가 13층 버튼을 누르자 경비 아저씨가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13층? 아니, 5호 사세요? 아, 예. 아이, 저번에 14층 5호에 인터폰 연결 안 됐죠? 아, 예,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나중에 보니까, 그 집 이사 나간 지 한참 됐더라고요. 한 3개월도 더 됐나 그래요. 지금 그 집 공실이고요. 예? 아무도 안 산다고요? 경비 아저씨는 그렇다면서 맨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더군요. 도대체 이 아파트는 어떻게 지어진 거길래 윗집 소리가 아닌 다른 집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걸까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이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윗집에 올라가서 이야기했으니 저더러 가지 말라던 이야기요. 순간 소름이 돋더군요. 경비 아저씨는 분명히 3개월 전에 윗집이 이사 갔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뭔가 너무나 이상했어요. 나중에 장모님 뵈면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 평생 경찰서에서 연락 받아본 건 난생 처음이었어요. 경찰서에 가보니 아내가 어떤 남자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두 분이 시비가 붙었어요. 마트에서 저 남자가 선생님 부인을 만지고 욕을 했다고 주장하셔서 지금 확인 중이에요. 너 이 새끼 감히 누굴 만져? 어? 남편분 진정하시고요. 일단 앉으세요. 제가 그놈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경찰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저 사람 신원조회 해보시라니까요. 분명히 전과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아이고, 사모님, 신혼주에 그런 거 아무 때고 막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사 고소하셔야 돼요. 저 진짜 억울하다니까요. 고소는 무슨 고소예요. 저 그냥 저 여자 뒤로 카트 밀고 걸어간 게 다라고요. 저 지금 직장에도 못 나가고 손해가 얼마나 막심한 줄 아세요? 내가 손해본 거 당신이 다 물어낼 거냐고. 자꾸만 이러면 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가 있어. 남자의 말에 아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는 실제로 형사 고소 접수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CCTV를 확인했는데 정말 그 남자는 제 아내 뒤를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뭐라고 입모양을 웅얼거리기는 하는데 아내에게 뭐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남자 말로는 자기는 그냥 살 물건들 뭐뭐 있나 혼잣말을 한 거라고 했죠. CCTV를 확인하고 나자 아내가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믿어지지 않겠지만 사실 내가 사람들한테서 기운 같은 걸 좀 느껴. 이게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런 게 있어. 저 사람 꼭 신원조회 해봐야 돼. 여보. 근데 CCTV에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경찰 아저씨, 저 사람 신원조회 해보라니까요. 아내가 소리를 꽥꽥 지르는 바람에 오히려 경찰들은 아내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는 결국 아내에게 일단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아내는 제게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실망했다며 엄청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며칠 후에 경찰서로부터 놀라운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예? 그 사람이 정가 20범이라고요? 예, 저희도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증거가 없어서 아마 무혐의 처리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자기 말이 맞지 않냐며 더 의기양양해졌어요.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혹시 말이야. 진짜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혹시 그 신내림 같은 게 며느리한테도 막 가고 그러나? 예끼 이놈아. 결혼하고서 연락도 잘 안 하다가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온 거니? 빨리 말해봐. 며느리한테도 막 신내림 내려지고 그러냐고. 걱정 말어.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으니까. 왜? 수정이한테 뭔 일 있니? 저는 결국 정가 20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그저 우연일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나저나 수정이는 괜찮니?
뭐? 그거 성추행? 그거 증거도 없다 그러고, 내가 CCTV 봐도 별거 없더라고. 아마 수정이가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 요즘 임신하고 부쩍 예민해졌거든.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라니? 그런 게 있어. 자꾸 시끄럽대나 뭐래나. 곱게 자라서 그런가? 임신하고 나서 완전 극예민이야. 아무튼 난 이만 가볼게. 다음에 또 올게요. 엄마는 용건만 딱 얘기하고 호다닥 나가는 저를 한번 흘겨보시고는 따라 나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정훈아, 사람은 인연이라는 게 있어. 너한테는 그 인연이 수정이고,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수정이가 어떻든 간에 네가 잘 챙겨주라고. 엄마는 나만큼 내 아내 챙기는 사람 또 어디 있다고. 걱정 마시오.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저는 엄마에게 괜한 걱정거리를 안겨드린 것 같아서 괜히 물어봤나 싶었어요. 그래도 신내림 같은 건 아니고 아내가 우연히 때려 맞춘 거라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나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옷방에서 옷을 입고 나서려는데 실수로 옷으로 아내 화장대 위에 있는 보석함을 치게 되었어요. 그게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죠. 그런데 그 안에서 떨어져 나온 건 보석이 아니라 약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그 약들을 주워 담는데 아내가 들어오더군요. 여보, 미안. 내가 보석함을 떨어뜨렸는데, 이게... 제가 말을 채 마치지 않았는데, 아내가 그 약들을 제 손에서 빼앗듯이 가져가 버리더군요. 조심 좀 하지. 미안. 근데 이게 무슨 약이야? 당신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요즘 임신 우울증이 좀 오는 것 같아서 우울증 약 처방받았어. 그래?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내가 아는 의사 소개시켜 줄 수도 있었는데. 이게 뭐 자랑이라고 의사까지 소개받아. 그냥 신경 쓰지 마. 당황해하던 아내는 약들을 싹 모아서 얼른 한쪽에 치우더라고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그 약이 떠올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과 선생님에게 이 약에 대해 물었어요. 이거 누가 먹는 거야? 그냥 아는 사람이요. 근데 이 약이 우울증에 쓰이는 거라던데 이 약 먹을 정도면 우울증 많이 심한 건가요? 우울증? 우울증보다는 이거 조현병에 쓰는 약이야. 기가 막히더군요. 우울증이 아니라 조현병 약이라니. 그럼 제 아내가 조현병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하루 종일 무슨 정신으로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제게 했던 행동과 말들을 되짚어 보았어요. 결혼 전에 딱히 이상한 증상은 못 느꼈습니다. 그러니 결혼까지 했겠죠. 그런데 결혼 후에 아내가 임신한 후부터 장모님이 아내를 끔찍하게 챙기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일반적인 장모님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늘 아내 옆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아내 눈치를 살피고 노심초사하는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그저 시집간 딸이 걱정되는 부모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장모님이 집에 자주 찾아왔던 것도 아내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퇴근 후에 집에 오자마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조현병 약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내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는 아무 말도 못하더니 이내 체념한 표정으로 바뀌더군요. 미안해. 당신까지 힘들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긴 처음부터 의사를 속이고 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어. 아내는 끝내 눈물을 흘리더군요. 이거 엄밀히 따지면 사기 결혼이야. 이런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는 게 어딨어? 요즘 우울증인 사람 많잖아. 나도 그런 사람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게다가 당신은 의사잖아. 당신만큼은 편견 없이 날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난 그냥 조금 아픈 것 뿐이라고. 어떻게 이런 걸 숨겨 어떻게? 설마 처음부터 다 계획적이었던 거야?
혹시 원재 여자친구도 알고 있었어? 원재 씨는 아무것도 몰라. 원재 씨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나 이런 거 철저히 숨겼어. 집안 창피한 일을 뭐하러 과외 선생님한테까지 이야기하겠어. 아내는 제게 호소를 하더군요. 자신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약도 꾸준히 먹고 노력했다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너 아직도 윗집 소음 들려? 그 물음에 아내는 대답을 못하더군요. 네 눈으로 직접 봐봐. 저는 아내를 데리고 윗집으로 올라갔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경비 아저씨에게 연락을 해서 사실 확인도 시켜주었어요. 이래도 네가 아무 문제 없어? 날 사랑한다며.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랑하겠다며. 당신이야말로 이제 와서 마음 바뀐 거야? 당신 어머니 만나러 가던 날 당신 입으로 얘기했잖아. 그랬습니다. 아내 말대로 저는 아내가 우리 집안을 아무 흠도 아니라며 받아줄 때 아내가 어떤 사람이건 사랑해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래도 이건 정말 너무 큰 사실을 숨긴 거였습니다. 차라리 결혼 전에 말해주지 그랬어. 말했으면 당신이 나랑 결혼했겠어? 저도 아내 말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이 사실을 양가 어른께 알렸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제 앞에 와서 미안하다고 면목 없다고 고개 숙여 사과하시더라고요. 딸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저 모양인데 그래도 시집 잘 가서 잘 살길 바랐네. 그리고 자네 만나면서 내 딸도 많이 좋아졌었고 그래서 더 자네가 탐이 났네.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 내 딸을 너무 나무라지 말겠나. 이게 다 우리 집안에서 밀어붙여서 그리 된 거니 자네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네. 소송 건다고 하면 위자료도 섭섭치 않게 챙겨줄 생각이고 그래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나. 우리 애가 먹는 약이 뭔지 모를 땐 둘 사이에 아무 문제 없지 않았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희 엄마 반응이셨어요. 엄마는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존중할 거야. 그런데 정훈아, 아픈 모습까지 감싸줄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야. 물론 시어른들이 속인 것도 잘못됐고 수정이가 말 안 하고 결혼한 것도 정말 큰 잘못이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왜 수정이랑 결혼을 결심했는지 그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길 바란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수정이의 배경이 좋아서 결혼을 한 건지 말이야. 저는 한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친정에 머물렀고 저는 단직실에서 계속 지내고 있었어요. 분명히 아내의 배경에 취해 정신 못 차린 것은 맞지만 제가 그 배경이 좋아서 아내를 만난 건 아니었어요. 아내는 심성이 착하고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길 가다가 뿌리채 뽑혀져 나온 풀을 다시 심기도 하고 아파트 지하실에 사는 고양이가 안쓰럽다고 물과 밥도 챙겨주곤 했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임에든 분명했죠. 그 모습이 좋아서 아내를 만난 거였습니다. 오히려 편견 없이 우리 엄마를 바라봐주며 명절에는 시댁 가족들과 어울릴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조현병이 함께 지내는 사람들을 얼마나 피가 마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기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이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결혼 생활을 이어갈 것인지 저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어요. 저는 보름 만에 살이 5kg나 빠졌고 수염도 제대로 밀지 않아서 어느새 덥수룩해져 있었어요. 저를 보는 환자들마다 제게 무슨 일 있냐고 물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서방, 큰일 났네. 수정이가. 수정이가 왜요? 아내가 혼자서 산부인과에 가다가 그만 접촉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원래 저와 함께 검진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지방에 내려가 계신 바람에 당장 병원으로 올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장모님이 알려준 주소로 얼른 가보았죠. 여보, 괜찮아? 아내는 응급실에 누워 울고 있었어요. 여보, 왜 울어? 혹시 아기 잘못된 거야? 그러자 아내는 더 크게 울더라고요. 저는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잠시 후 말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기는 무사하대. 그래서 나 너무 다행이라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저는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정이 서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 하나는 평생 감당하며 살아가야겠다고요. 그날 저녁 늦은 시간에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오셨고 아내가 가벼운 내진탕 말고는 크게 다친 곳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안심하셨습니다. 저는 아내를 퇴원시켜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장모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장모님, 앞으로 자주 저희 집에 들러서 수정이 좀 들여다봐 주세요. 제가 아무래도 일이 바빠서 계속 옆에 있지 못하니까 장모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네, 그래, 알겠네. 내가 엄만데 그 정도도 못 해줄까 봐. 걱정 말게. 고맙네. 아이 정말 고마워. 내 이 은혜는 이 두고두고 갚을게. 은혜라뇨. 당치도 않아요. 제가 좋아서 한 결혼이었는데요. 대신 당신도 아기를 위해서라도 꼬박꼬박 약 잘 챙겨 먹게야. 당신도 알겠지만 이 병이 약만 잘 먹어도 훨씬 생활하는데 괜찮잖아. 알겠어. 정말 고마워, 여보. 나 아기도 건강하게 잘 낳고 좋은 엄마가 될 거고 당신한테도 좋은 아내가 될 거야. 그렇게 우리 가족은 첫 번째 위기를 이렇게 헤쳐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내에게 듣기로는 아내가 임신 후에 약을 서서히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한테 혹시나 해가 될까 봐요. 그리고 나서 환청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그걸 알게 된 장모님이 자주 집에 들러 약을 먹게 하려고 노력한 거였고요. 아내는 그 후로 약도 잘 먹고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지금은 아이 보느라 힘들다며 투정을 하긴 하지만 누구보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집안 행사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밖으로만 돌던 처남이 집안 행사에 참석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제서야 처남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처남, 명절에 웬일이야? 얼굴을 다 보여주고. 놀라지 마세요. 저 이제 자주 올 거예요. 아, 진짜? 나야 좋지. 나하고 술 상대 좀 해줘. 장인어른이 술을 안 드셔서 나 좀 힘들어. 네, 그러죠 뭐. 저기, 매형, 죄송해요. 뭐가? 말 안 한 거요. 됐어. 그게 왜 처남 잘못이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동안 매형 앞에서 아닌 척하고 지낼 자신 없어서 그동안 집에 못 왔던 거예요. 아이, 그랬어? 이제 자주 오면 되겠네. 처남은 그 후로 제가 존경스럽다며 제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더라고요. 저는 본의 아니게 재벌집 막내 아들을 졸개로 두게 되었어요. 처남은 그 후로 강아지 마냥 저를 졸졸 잘 따라다니고 잘 따르고 그랬습니다. 저희 엄마가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달리 궁합이 좋다는 게 아니다. 너희 부부 같은 사람들이 진짜 궁합이 좋은 거지. 부부가 서로 부족한 거 채워주는 게 부부잖아. 안 그러냐? 수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부족한 게 없는데? 네가 부족한 게 왜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보면 다 부족하지. 너가 수정이보다 외모가 낫니? 아니면 심성이 착하니? 그렇다고 뭐 엘리트 코스 밟은 부자 부모가 있기를 해, 뭐를 해? 너 막말로 이번에 병원 차리는 거 그거 누구 돈으로 하는 거냐? 응? 아이 그야 뭐. 아이 근데 엄마는 하나뿐인 아들 그런 식으로 확인 사살하면 좋아요. 이거야말로 내 얼굴에 침 뱉기야 안 그러셔? 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기나 해, 이 녀석아. 감사할 줄 모르고 살면 아무 소용없어. 수정이는 보면 애가 겸손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살던데. 너는 애가 왜 그러냐? 좀 보고 배워.
엄마 말씀에 그렇게 토를 달긴 했지만 제가 왜 감사한 걸 모르겠어요. 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저 신께 빌고 있어요. 도와주지 않을 거면 방해는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제 안에 챙겨가며 잘 살아갈 테니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